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북의 영덕 흉가에서 친구들과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일단 우리나라에 귀신이 바글하다고 소문난 3대 흉가 중 하나인 영덕 흉가를 소개할게. 영덕 흉가엔 흉흉한 소문이 아주 많아. 실제로 그곳에서 귀신을 봤다는 사람도 넘쳐날 정도로 많고 TV 방송도 여러 번 타고 스님과 잘 나가는 무당도 그 집에 살았었지만 몇 달도 안 돼 치를 떨며 뛰쳐나오고 사람들에게 재미삼아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할 정도의 집이야. 나로 말하면 귀신 자체를 안 믿기 때문에 살면서 한 번도 존재를 본 적도 느껴본 적도 없어. 이때가 한여름이었는데 정말 쪄 죽을 날씨였지. 덥고 심심한데 흉가 구경이나 가자는 친구 얘기에 차를 타고 영덕까지 가는데 새벽 6시쯤 날이 다 밝아갈 즈음이라서 별로 무섭지도 않을 것 같은데 하면서 갔어. 딱 흉가 밑에 도착했는데 날은 밝았지만 다 쓰러져가는 건물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의 기가 눌리고 한여름에 부는 선선한 바람이 팔에 닿으니 좀 오싹하더라고. 여기까지 와서 차 안에 있겠다는 쫄보년들을 놀려주고 오르막길로 올라갔지. 사실 나도 무서웠기에 친구의 옆에 꼭 붙은 채로 10초에 한 걸음씩 겨우겨우 떼고 있는데 친구이가 이게 뭐가 무섭냐며 성큼성큼 올라가는 거야. 전현이 미쳤구나 하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집 앞에 10초 정도 서 있다가 아무런 표정 없이 내려와서 니들도 봤나? 이러는데 그 순간 장난기가 발동해 나도 봤다 지린다라고 발광을 하며 귀신을 본 척 연기를 했지. 그러는데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게 그 집 주위를 나무들이 둘러싸고 있거든.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집 근처만 가면 바람이 쌩쌩 불어.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면서 슉슉 소리가 나는데 당장 내려가고 싶었다. 이제 그만 내려가자면서 내려가는데 2층 창문을 보면 유리창문이 깨져 있었지. 그곳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내려가고 있었지. 그 순간 내 눈을 의심한 게 나뭇잎에 가려진 창문 사이로 사람 얼굴 형체 같은 게 보이더라고. 바로 눈 깔고 놀랄 정신도 없이 친구 팔을 꼬집으며 내리막길을 마저 내려오는데 그 몇 초 사이에 저게 뭐지? 내가 잘못 본 건가? 내가 미쳤나? 나 귀신에 씌이는 건가? 오만 생각이 다 스치더라고. 그 뒤로 차에 타자마자 울면서 이상한 걸 봤다고 부들부들 떨면서 얘기를 하는데 내 옆에 있던 친구 이리지는 못 봤다면서 아무것도 본 게 없다면서 가서 사진을 찍어 온다면서 당당히 혼자 걸어나가더라고. 그렇게 찍어온 사진 3장. 다행히 그 사진 속에 사람 형체 같은 건 없었어. 내가 잘못 봤겠지 좀 무섭네 하며 집으로 차를 돌려가던 도중 잠깐 잠이 들었는데 친구 일이 다급하게 나를 깨우는 거야. 뭔 일이고 하면서 눈을 뜨니 사실 네 말 못 믿었는데 사진의 2층 창문을 확대해서 보니 네가 말한 형체가 있다면서 눈물을 질질 짜며 숨 넘어갈 듯이 말하는 거야. 내가 묘사한 형체와 사진 속에 있는 형체가 같다는 거야. 피부는 시체 같아 보일 만큼 창백하고 머리털은 하나도 없는 대머리에 눈은 깊고 음침하고 귀는 엄청 크다는 거. 온몸에 소름이 돋다 못해 닭이 되는 느낌이었어. 난 실제로 너무 무서워서 그 사진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 친구 일의 말을 듣고 앞도 제대로 못 봤어. 그 알 수 없는 것이 내 눈앞에 다시 모일까봐. 온몸은 떨리고 내가 진짜 귀신을 본 것일까? 아마 집안의 구조물을 보고 착각한 거겠지. 거기 사람이 있었나? 누가 놀래키려고 인형을 놔뒀나? 오만 생각이 다 드는데 사람들은 귀신 봤다고 아무렇지 않게 얘기들 하지만 실제로 이상한 경험을 하고 나면 미친 듯이 무서워. 차 안은 이미 한 명은 울고 소리 지르고 초토화된 상태이고 이렇게 가만히 있다간 멘탈 줄 놓아버릴 것 같아서 아는 지인 중 신기가 있는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랑 통화하면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방금 몇십 분 전 일어난 일을 주절주절 말하고 있었지. 근데 갑자기 뭐가 쾅 하더니 눈앞이 하얗게 변하고 그대로 정신을 잃었어. 사고가 난 거야. 난 그렇게 병원에서 눈을 떴고 사진을 찍은 친구 일은 크게 다쳐 실명을 하게 되었고 이상하게 나나 다른 친구들은 별로 크게 다친 곳은 없었어. 차 운전을 했던 친구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국도를 타고 가는데 좌회전을 하는 순간 차에 누가 뛰어들더래. 그래서 급하게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는데 거기가 바로 경사가 심한 언덕 같은 곳이었지. 그대로 차가 곤두박질 친 거야. 나중에 알아보는데 누가 작정하고 뛰어들어 사고가 났으면 신고라도 해야 하잖아. 신고자는 그 언덕 바로 밑에 사는 여자였고
그 사고를 목격한 사람도 뛰어든 사람도 없다고 하더라고. 그때 딱 내가 본 그 무언가가 기억이 나는데 진심 멘탈이 하늘로 승천하더라고. 이 일이 있은 후로 다신 그 근처에 얼씬도 안 해. 친구들끼리 흉가 가볼래란 말만 나와도 정색하며 이상하리만큼 싫은 티를 내지. 나도 매번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영덕 흉가 가지 마라. 아니, 그냥 흉가 자체를 가지 마. 나도 그 신기 있다는 지인한테 엄청 혼났어. 그것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알려고 할수록 화를 본다고 하더라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흉가나 폐가 등 사람들이 많이 죽은 곳에 가지 마.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이상한 현상을 경험하고 심지어 사진에서도 기이한 형체를 발견합니다. 이후 귀가 도중 차량 사고가 발생하며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흉가 방문과 연관되어 있음을 암시합니다. 방문자 중 한 명은 사고로 인해 큰 상처를 입고 나머지는 심적 충격을 받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군대 버스 괴담. 난 파주 포병대대에서 복무했고 일병대 들은 일이야. 상남자 스타일인 부산 남자 병장이 있었어. 수송부 선임이었는데 후임들 털 때 조금만 안 좋은 표정 지으면 피가 끓나? 계급장 떼고 한따까리 할까? 니네 이길 수 있겠나? 이 말을 그 선임이 하면 살얼음판 위에 있는 것 같은 공포였지. 겁도 없어서 위험한 일도 바로바로 뛰어들어서 하고 귀신 얘기 같은 거 들으면 웃더라고. 이 수송부 병장을 A라고 할게. 이 A가 일병 사무봉 때 겪은 일이래. 수송부 차고 위치가 워낙 횡하기도 하고 차밖에 없어서 밤에 가면 되게 흉흉하거든. 그래도 밤에 순찰을 해야 하니까. 수송부 병사들이 밤마다 2명씩 교대로 순찰을 했대. 수송부라고 해서 차를 혼자 다 고치고 할 수는 없거든. 그래서 외부 대대에서 차를 점검받고 오는 그런 날이 있는데 종교 행사 때 쓰는 버스가 고장이 나서 점검을 받고 온 날부터 이상한 얘기가 퍼졌다는 거야. 부대에 돌던 괴담이 순찰할 때 저 버스 안에 들어가 어떤 여자가 흐느끼는 것 같다는 거야. 2명이 동시에 들은 경우도 있더라고. 이런 얘기들이 너무 퍼지니까 다들 무서워서 안 간다고 하고 상병장 애들은 이리병한테 순찰을 그냥 짬시켰대. 중대장이 안 되겠는지 그럼 우리가 가보자 해서 그날 밤에 중대장, 수송부 분대장, 그리고 A를 데려갔대. 다들 무서워서 가기 싫어하기도 했고 이 A가 겁없는 걸로 유명했거든. 3명이서 그 버스 앞까지 갔대. 근데 군대라는 곳이 심심하잖아. 오락거리도 없고 말이지. 심심해서 담력 테스트를 하자고 했나봐. 수송부 차고 입구에서 그 버스까지 차례대로 한 명씩 갔다 오는 건데 중대장, 수송부 분대장, A의 순서로 갔다 오기로 했대. 중대장이랑 분대장은 귀신을 믿는 사람들이었거든. 벌벌 떨면서 갔다 왔는데 대단한 거 기대했는데 별거 없다고 허탈해했대. 그리고 A 순서가 왔대. 앞에 2명이 아무 일 없이 웃으면서 나오니까 귀신은 무슨 이런 분위기였나봐. A 보고 이젠 이 차례다 다녀와라. 담배나 피고 돌아가자 하고. 이 둘은 부대로 올라갈 준비하고 담배 피고 있었대. A는 워낙 귀신도 안 믿고 앞에 2명이 아무 일도 없이 웃고 있으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갔나봐. 그러고 한 10분 지났나? A가 멍하게 걸어와서 뜬금없이 혹시 버스 문 닫았냐고 물었대. 당연히 그럴 리 없으니 우리 담배 피고 있는 거 안 보이냐라고 했대. 그 얘기를 듣고 다리 풀린 것 마냥 벤치에 앉아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멍하게 그 버스 쳐다보면서 담배만 피더래. 그러고 얘기해줬대. A는 버스 안에 들어가서 평소처럼 순찰하고 나오려 했대. 버스 안에 쓰레기 같은 거 있으면 줍고 하려고 맨 뒷좌석까지 갔다가 다시 뒤돌아서 나오는데 중간쯤 버스 딱 중간쯤 있잖아. 그쯤에서 맨 뒤 2번째 오른쪽 좌석쯤에 누가 앉아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야. 무섭기도 하고 들고 있는 랜턴 아니면 불빛이 하나도 없기에 분위기에 압도될까봐 일부러 욕을 했대. 뒤는 안 보고 다시 나오려고 발을 떼니까 이번엔 자기 바로 뒤에서 어떤 여자가 흐느끼더래. A는 마음 같아서는 뒤돌아서 패버리고 싶었는데 도저히 뒤를 돌아볼 용기가 나지는 않더래. 그 소리를 들으면서 멍하게 있다가 빨리 나가야겠다 싶어서 발도 안 움직이는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떼면서 걷는데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버스 운전석에 가까워지니까 흐느끼는 소리도 그쳤대. 빨리 나가야지. 이러고 나오려는데 버스 앞 문이 닫혀 있었다고 하더라고. 시동도 꺼져 있었고 군용버스는 수동으로 하려면 힘 좀 써야 되거든. 이미 정신 나버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하겠어. 일단 나와야지.
흐느끼는 소리가 멈추고 랜턴빛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신밖에 닫을 수 없는 버스문을 누군가가 닫아놓은 상황. 그거 열고 나오니까 다리가 후들후들거리는데 50m밖에 담배 피고 있는 중대장이랑 분대장 보고 뛰어오고 싶었는데 귀에서는 누가 흐느끼는 소리가 미미하게 계속 들리니까 도저히 뛸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 그 뒤에 버스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 저 얘기 들을 때 누가 온몸에 고무줄 씌워놨다가 위로 벗기는 거 마냥 소름이 쫙쫙 끼쳤는데 말재주가 없어서 전달을 못한 것 같다. 그냥 귀신보다 더 무서울 것 같은 선임이 저런 일 겪은 걸 얘기해주니까 나도 손발 다 떨리더라고. 세 번째 이야기, 고모부의 원수. 우리 고모부는 축구부 출신의 거친 경상도 사나이야. 우리 고모부에겐 어렸을 때부터 앙숙, 다시 말하자면 원수가 하나 있었는데 누구는 남자끼리는 싸우면 친해진다고 하던데 이들은 물과 기름처럼 전혀 친해지지 못했대. 또 둘 다 축구부였고 포지션도 겹쳐서 더욱 그랬는지도 몰라. 하루는 축구부에서 전지훈련을 떠나기로 했는데 어쩐 일인지 그 원수 친구만 그날 심하게 배탈이 나서 참가하지 못했대. 고모부는 감독님 눈에 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들떠 있었대. 근데 거짓말처럼 축구부를 태운 차가 사고가 나서 감독님은 그 자리에서 죽고 고모부도 큰 부상을 입었대. 결국 고모부는 재기하지 못하고 축구를 그만둬야 했지. 더욱 놀라운 건 고모부가 실애에 빠져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그 원수 같은 친구가 와서 아무도 모르게 고모부한테 말하길. 난 네가 이렇게 돼서 너무나 기뻐. 평생 낫지 않길 바래 라고 말했던 거야. 고모부는 너무나도 화가 나고 약이 올라서 평생 그 친구가 망하길 기도하고 빌었대. 저주 인형인지 뭔지까지 사서 저주까지 했으니 얼마나 미워했는지 상상이 가지. 고모부의 바람이 이루어졌던 건지 아니면 그 친구의 악독한 마음이 내린 벌인지는 몰라도 그 친구 역시 짧은 선수 생활을 마감하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심장마비로 혼수 상태에 빠졌대. 친한 친구 모두 병문안을 갔는데 고모부는 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문안을 갔었대. 그리고 아무도 안 보는 틈을 타서 혼수 상태인 그 친구 귀에다 난 네가 이렇게 돼서 너무나 기뻐. 그대로 죽길 바래라고 속삭여줬대. 상황이 역전되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이렇게 속삭인 순간 그 친구의 눈이 번쩍 떠졌다고 고모부는 느꼈었대. 고모부는 깜짝 놀라 뒤도 안 돌아보고 그 병원을 빠져나왔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 고모부는 결혼을 하고 고모는 아기를 임신한 상태에서 고민 때문에 밤늦게까지 뒤척거리다가 문득 잠이 들었고 꿈을 꾸었대. 그 꿈에선 고모부가 고모랑 유람선에서 여행하고 있었는데 그토록 미워하던 원수 친구가 같이 타고 있었대. 원수 친구는 고모부를 보자마자 달려들었고 고모부 역시 그 친구가 죽었다는 공포감보다는 미워하는 증오가 더욱 커서 같이 뒤엉켜서 격투를 벌였대. 그리고 꿈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땅바닥에 총알이 한 발뿐인 권총 하나가 떨어져 있었고 그 권총을 차지하는 사람이 이 싸움의 승자라는 사실을 원수 친구와 고모부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대. 그 순간부터 둘이 총을 차지하려고 서로 싸웠고 고모부가 원수를 깔아뭉개는 유리한 포지션을 정하는 순간 원수가 총을 손에 넣었대. 원수는 총을 고모부한테 태겨누면서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대. 고모부는 총이 겨눠졌고 꿈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했지만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원수를 노려보았대. 원수는 한참을 고모부한테 겨누더니 뭔가 깨달은 표정으로 총구를 돌려서 꿈에서 같이 여행하던 고모를 향해 발사했어. 고모는 맞고 쓰러졌고 고모부는 분노에 차서 원수의 얼굴을 주먹으로 지지겼대. 지지겨지는 순간에도 원수는 깔깔거리면서 웃었고 그 순간 꿈에서 깼다는 거야. 거짓말처럼 고모는 아기를 낳다가 돌아가셨고 고모부는 그 꿈 때문에 고모가 돌아간 거라고 믿고 평생을 원수가 다시 꿈에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면서 사셨어. 이번에는 가만 안 둘 거라면서 말이지. 그 고모부가 일주일 전에 잠든 상태에서 돌아가셨는데 내 생각엔 그 원수와 꿈에서 만난 것 같아. 네 번째 이야기, 친할머니의 신기. 저희 친할머니는 신기가 있으셨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엄마가 시집와서 보니 집방 한켠에 신을 모시던 신방이 있으셨대요. 신내림 받으면 자손에게 안 좋다 그래서 신내림 받지 않으시고 모시고만 있으셨대요. 그래서 온몸이 안 아픈 곳이 없으셨지요. 그 신병과 오래된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을 실감했지요. 그래서 항상 엄마와 정말 많이 싸우셨는데 우리 엄마도 기가 엄청 세서 결국은
할머니가 뱉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봤던 걸 말씀드릴게요. 때는 제가 고등학교 때입니다. 팥죽 먹는 날 있죠. 그런데 그날 엄마가 팥죽을 안 끓이고 밖에서 팥죽을 싸우셨나 봐요. 그래서 우린 다 같이 팥죽을 먹었는데 할머니만 안 드시는 거예요. 왜 안 드시지? 생각만 하고 우리끼리 먹었어요. 그런데 엄마한테 할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왜 집에서 팥죽을 안 끓이냐고 욕을 하시면서 엄마를 혼을 내시는 거예요. 엄마도 지진 않았죠. 나도 바빠 죽겠고 일하면서 어떻게 팥죽을 끓이냐. 집에서 못 끓였으니 사오질 않았냐 하셨죠. 할머니께서 팥을 당장 사오라면서 귀신들이 자꾸 창문 앞에서 히덕거리면서 놀린다고. 집안에는 안 들어오는데 자극 웃고 집 대문도 두들기고 창문도 두들기고 히덕거리고 자꾸 자길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진짜로 팥이 하나도 없더래요. 마트에 가긴 너무 멀고 지금 팥을 파는 데가 어딨냐. 팥 없다 했더니 부엌에서 꼽힌 칼 중에 제일 큰 칼을 꺼내더니 물 한 사발 앞에 놔두시고 거실로 가셔서 문이란 문은 전부 열어두신 채로 주문을 외우시더니 목 주위로 칼을 휘두르시고 양쪽 팔 다 휘두르시고 자기 몸도 휘두르시더니 거실 창밖으로 팍 하고 내던지시는 거예요. 남 무섭기도 했지만 신기하기도 하고 했죠. 그리곤 칼 하나를 더 꺼내서 우리에게도 휘두르시고는 또 거실 밖으로 팍 하고 던지시더니 내년에는 꼭 팥죽을 하거라 하시곤 거실에 떠났던 물을 뿌리시고 소금 치시고 소주를 뿌리시고 하시더니 방에 가셔서 바로 골아 떨어지셨어요. 전 그날 밤에 창밖에서 진짜 소리가 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할머니 옆에 누워서 조용히 물어봤었죠. 할머니, 진짜 소리나? 난 안 들리는데. 했더니 코 골며 주무시던 할머니께서 눈을 번쩍 뜨셨죠. 네가 왜 여기 와 있노? 네 방에 가라. 하시면서 화내셨어요. 자고 있는 줄 알고 옆에서 조용히 혼잣말로 말한 건데 듣고 계신진 몰랐었죠. 진짜 깜짝 놀래고 너무 놀래서 방으로 후다닥 뛰어들어가서 잤네요. 5번째 이야기, 첫 가위 눌림. 때는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그전까지 살면서 가위라고는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고 헛것을 본다던가 하는 경우는 더더욱이나 없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고 건강하게 지내왔던 터라 그렇다고 믿고 있었죠. 옛말에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했던가요? 아무튼 그렇게 고3까지 영적으로는 아무 경험도 하지 못했었는데 고3이 되니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야자라는 좋지 않은 시스템 때문에 몸이 많이 피곤하더군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잠을 자기 일쑤였고 그러다 보니 가위를 경험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날은 어느 주말 늦은 밤 잠자리에 든 지 2시간 정도 지나서였을 거예요. 제 방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데 오른편으로 제 책상이 있었고 그 책상 밑 공간에 의자를 꽉 차게 넣어놨는데 이 의자가 돌아가는 것이 느껴지면서 의식을 차렸던 것 같습니다. 몸은 안 움직여졌고요. 눈도 아직 떠지지 않았고 의식만 차려서 의자에 누군가 앉아서 의자가 제 쪽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느껴지는데 갑자기 뭔가가 저한테 다가오는 느낌이 들고 제 귀에 알 수 없는 언어로 얘기를 하더군요. 정말 눈뜨기 싫었는데 제 의지와 다르고 눈이 떠지고는 고개가 돌아가지 않는 상태에서 곁눈질로 그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검은 옷에 검은색 머리 하얗고 창백한 얼굴 그리고 귀까지 찢어진 빨간 입.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계속 알 수 없는 소리로 저에게 웃으며 말을 걸고 있었는데 정말이지 기괴한 기계음처럼 들리고 어떤 내용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더군요. 처음 경험해본 가위에 저는 목청껏 안방에 계신 어머니를 애타게 불러보았지만 바람 새는 소리만 낡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다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목소리가 커지더군요. 그게 다라며 엄마 하고 외치는 순간 방문이 벌컥 열리고 불이 켜지며 어머니께서 들어오셨고 그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었습니다. 그때 꿈이라는 걸 인식한 저는 어머니께 꿈을 말씀드렸고 어머니께서는 기가 어진 것 같다며 저를 다독이고는 아직 한밤중이라고 얼른 다시 자라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불을 끄시고 환하게 웃으시며 나가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려는 찰나 어머니께서 나가시며 제 방문이 점점 닫히면서 그 뒤편 빈 공간에서 숨어 큰 입을 찢어 웃고 있는 그것과 다시 마주해버렸습니다.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목소리는 나오지를 않고 그것은 점점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까와는 다르게 공포가 분노로 바뀐 저는 그것에게 점점 화가 나며 한 대라도 쥐어패고 싶다는 생각과 함께 몸을 움직이려 했었고 마침내 제 코앞까지 다가온 그것의 목줄기를 움켜쥐면서 또다시 꿈에서 깨고 말았습니다. 그때가 새벽 2시 반쯤 되었던 것 같네요. 처음 경험했던 가위에 한참을 잠 못 들고 컴퓨터 앞에서 멍하니 있었던 고등학교 시절이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려봤습니다. 6번째 이야기, 말의 가치. 수십 년 전 어머니가 처녀적의 외할머니는 동네에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셨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 시절 마치 서양 배우처럼 생기신 꽤나 미인이셨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 아니냐고 수근수근대는 일이 허다할 정도로 이국적인 마스크의 소유자셨어요. 그 동네엔 어떤 조폭 중간보스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권투선수 출신으로 눈매에 살기가 있고 매섭게 생긴 외모에 말이 느리고 어눌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길 권투하면서 머리를 하도 많이 맞아서 말투가 어눌하다, 부모가 없는 고하다 등등 따위에 소문이 돌았다 하더라고요. 그 남자는 저희 외할머니 구멍가게에 종종 담배를 사러 왔었는데 저희 할머니가 좀 순진하시다고 해야 되나? 순수하시다고 해야 되나?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 남자를 무서워하지도 색안경을 끼고 보지도 않고 그냥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대하셨다 하더라고요. 밥은 먹었냐? 날 추운데 옷이 그게 뭐냐? 따숩게 입고 다녀라. 얼굴이 그게 뭐냐? 밥 좀 잘 챙겨 먹고 다녀라. 매번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셨대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남자가 담배 사러 와서는 할머니께 말하길. 이틀 뒤에 오후 3시경 거사가 있을 거요. 아줌마 둘째 딸이 타겟이니 한 일주일간 피신시키셔. 라고 귀뜸을 해줬다 하더라고요. 놀란 할머니는 얼른 짐을 챙겨서 어머니를 친척집에 보내셨고 불안한 마음에 잠을 못 이루셨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남자가 말해준 날이 밝았고 그 시간에는 동네 다른 여자분이 끌려갔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대낮에 경찰차가 와서 대기하다가 그 여자분이 지나가니 차에서 경찰 2명이 내려서 데려가는 걸 봤는데 그 뒤로 그 여자분을 본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경찰들이 진짜 경찰인지 가짠지도 아직까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로부터 몇 달 뒤 그 일이 잊혀갈 때쯤 그 조폭 아저씨가 오랜만에 가게에 들려서 할머니께 하는 말이 나는 어릴 때부터 부모가 없어 봐서 부모에 대해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내게도 엄마가 있었다면 아줌마 같았을 것 같소. 이 말을 마지막으로 그 남자도 2번 다시 볼 수 없었답니다. 7번째 이야기, 기이한 목소리. 저는 서울 모 방송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죠. 말레이시아에 출장을 갔을 때였습니다. 말레이시아 물루라는 지역의 국립공원 물루 내셔널파크에서 촬영을 할 목적으로 도착했습니다. 국립공원에 도착한 후 다음날 저의 촬영팀은 짐을 들고 캠프사라는 산간지역으로 이동을 했죠. 총 길이 24km의 예상 도착일 3일이었습니다. 산이다 보니 해가 일찍 저물어 5시쯤이면 중간중간 배치되어 있는 정자 같은 숙소에서 잠을 청했죠. 한국인은 총 4명, 미국인 전문 가이드 1명, 말레이시아 현지 포터 14명과 총 19명이 촬영을 하러 갔습니다. 그렇게 3일째 되던 날 모두는 지친 상태로 불빛조차 없는 캠프사라는 곳에 도착해서 하루를 또 마감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이 되고 저의 촬영팀은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팀 2명, 연출팀 2명, 현지 포터 5명, 미국인 가이드 1명, 총 10명이 정상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렇게 정상에 4시간 동안 산행을 한 후 일은 시작되었고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카메라 감독 1명과 저는 촬영이 다 끝난 후 내려갈 준비를 했는데 감독 1명이 석양 좀 보라고 했죠. 근데 그 석양이 너무나 멋졌습니다. 그래서 급작스럽게 저의 카메라팀은 여기 정상에서 하루 자고 일몰일출을 촬영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비박을 결정했습니다. 현지 포터들과 미국인 전문 가이드가 너무 위험한 행동이라며 저체온증에 걸리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리더라고요. 하지만 동남아에서 사는 사람들은 우기 때 저녁만 되어도 춥다고 긴팔을 입고 다닙니다. 하지만 저의 한국은 겨울도 있고 군대에서 혹한기도 견딘 사람들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비박할 물품을 놓고 가라 말하고 1인용 텐트 이동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연출팀 2명과 현지 포터 4명이 먼저 하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약간의 식량과 물 등을 놓고 미국인 가이드가 무전기를 주며 위급 상황 시 무전하라며 신신당부를 하고
카메라팀 2명을 제외한 모든 인원이 내려갔습니다. 하늘도 너무 이쁘고 별도 쏟아질 것 같이 많은 밤. 곧이어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해발 2300m 고지라 안개와 천둥 번개의 비까지 내리더라고요. 빗소리에 잠을 깨고 허기 가진 배를 달래려고 잠시 일어나 먹을 것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잠을 청하다 핸드폰을 보니 새벽 1시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에 무전이 들리는 겁니다. 상황이 어떠냐? 그래서 저는 답을 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깼는데 마침 무전이 왔다. 우리는 아무 이상 없다. 치익 거리는 소리와 함께 막간이라는 소리만 겨우 들릴 정도였습니다. 막간은 말레이시아어로 먹어라, 먹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방을 뒤적이다 비스킷 몇 봉지를 발견하고 먹었습니다. 그렇게 좁은 텐트 안에서 비스킷을 먹다 다시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찢어지는 듯한 노이즈 잡음에 섞여 이상한 주문 같은 말레이시아어로 말을 하며 미친 사람의 웃음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무전기로 무슨 즐거운 일이 있느냐, 나도 알고 싶다 라며 대답을 했는데 아무런 대답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잠을 청하고 새벽이 밝아 일주를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아침 8시 30분경 현지인 포터 한 명이 허겁지겁 짐을 들고 울상인 모습으로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웃으며 아침 인사를 했는데 포터는 하늘에 감사 기도를 하는 듯 무릎을 꿇고 하늘에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미국인 전문 가이드와 연출팀 2명이 올라오더군요. 올라오자마자 안도의 한숨과 기겁할 만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쌍방으로 무전이 되는 무전기는 한 쌍. 그중 하나는 제가 가지고 있었고 한 대는 현지 전문가드가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 다른 감독에게 한 대를 주고 왔다더군요. 즉, 제가 받은지 모르고 한 쌍의 무전기는 저의 카메라팀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고서 저는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연출팀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나와 대화를 하고 먹을 것을 먹으라고 이야기했다. 그러자 연출팀 중 한 명이 소스라치듯 놀라며 밑에 상황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줬습니다. 무전기 2대를 모두 정상에 두고 온 상황을 밑에 푼푸사 숙소에 도착했을 때 알았고 다시 4시간이라는 산행을 하기엔 너무 늦은 시간, 불빛도 없는 상황이 있답니다. 그래서 캠프사에 남아있던 구조용 무전기를 몇 시간째 돌리며 주파수를 카메라팀이 가지고 있던 무전기와 맞춰보고 무전을 계속했다 하더라고요. 한참을 통신 확인을 하다가 제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무슨 재미있는 일이 있느냐, 나도 알고 싶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가 무전을 들어봤는데 무전기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저 혼자가 아닌 수십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흥에 겨워 축제를 하는 듯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제가 꼭 무전기를 눌러놓고 여러 사람들과 대화하는 듯한 분위기였다네요. 그날 밤 그 높은 고지대에서 무전기 2대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태였고 지상에서 있는 무전기는 절대 통신 불가. 전 누구랑 이야기를 했으며 연출팀이 말한 수십 명 정도의 웃음소리는 누구였을까요? 정말 미스테리한 경험이었습니다. 8번째 이야기, 노할머니. 제가 고등학교 때 경험담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살던 집은 4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3층엔 우리 가족이, 4층엔 노할머니와 친할머니가 함께 사셨습니다. 노할머니가 표준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노할머니는 저희 친할머니의 생모는 아니지만 친할머니를 거두어서 키워주신 분이다 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가족 모두가 모두 노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할머니의 어머니 뻘이니 나이가 굉장히 많으셨죠. 정확한 나이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100세가 넘게 사셨습니다. 친할머니는 당뇨로 몸이 좋지 않으셔서 거의 누워 계셨고 노할머니도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거동이 힘드셨습니다. 전 당시에 할머님들과 별로 살갑게 지내지 못했습니다. 분위기상 4층에 가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하기도 했죠. 두 분이 다 잘 일어나지도 못하셨으니 당시에 우리 어머니가 두 분의 수발을 드느라 힘들게 지내셨습니다. 어릴 때야 할머니 하면서 재롱도 부리고 했지만 머리 좀 컸다고 관심사도 다른 곳에 가 있고 친구들 만나랴 미술학원 다니랴 놀기 바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밤이었습니다. 자정 정도였는데 어머니가 4층에서 계시다가 울상인 얼굴로 내려오셨습니다. 노할머니께서 이상하다고 무서우니 같이 4층에 가자고 하셨죠. 당시에 아버지는 출가 상태였고 누나는 독서실에서 있었고 집안의 남자라곤 저 혼자였습니다. 저도 어머니의 당황한 얼굴을 좀처럼 본 적이 없었기에 긴장을 하고 노할머니가 계신 4층에 있는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4층에 올라가 방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방 안에서 뭔가 좋지 않은 냄새가 났습니다. TV 같은 데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구워먹는 오징어에서 시체 냄새가 나서 싫어한다는 내용들을 종종 봤던 것 같은데 정말 그런 비슷한 냄새였습니다. 순간 직감했죠. 아, 돌아가셨구나. 노할머니는 주무시듯 옆으로 누워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거실 전화기로 병원에 연락을 하셨고 저는 슬픔과 당황스러움이 섞인 복잡한 마음으로 노할머니 곁에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노할머니의 누워 계신 모습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바로 눕혀드리려고 했는데 몸이 이미 굳으셔서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실 때는 기운 없고 약한 몸이셨는데 오히려 돌아가신 지금은 장정이 된 내 힘에도 꿈쩍도 안 하시는구나. 시신에서 느껴지는 특유의 근육이 경직된 느낌이 있더군요. 그 낯선 느낌에 노할머니의 죽음이 그제서야 피부에 와닿았습니다. 잠시 후 건물 앞에 응급차가 왔습니다. 응급요원은 아니고 장례일을 하시는 분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밤이 늦어서 그런지 혼자 온 데다가 나이가 꽤 있으셨습니다. 어쩌지 저쩌지 하다가 하는 수 없이 노할머니를 제가 4층에서 1층까지 업고 내려왔습니다.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해 뭔가 정신없이 절차를 밟고 어머니는 작은 아버지들에게 연락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곤 이제 어른들 오니까 걱정 말고 내일 학교 가야 하니 택시 타고 집에 가라고 저에게 돈을 주셨습니다. 당시까지는 좀 덤덤한 기분이었습니다. 정신이 없기도 했고 슬픈 감정이 크게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아, 맞다. 내일 학교 가야지. 얼른 가서 자야겠다라고 생각하며 병원을 나오려는데 복도에 담배 자판기가 보였습니다. 걸어가지 뭐하며 아무 생각 없이 당시에 1,000원 하던 디스를 한갑 뽑았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오니 한방 눈이 고요하게 내리고 있더군요. 늦은 밤이라 차도 한 대 없었고 적막하고 쓸쓸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그 당시 심정은 말로 표현하기가 좀 힘드네요. 슬펐고 노할머니에게 무관심했던 저에게 화도 났고 하지만 눈 앞은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눈을 막고 집으로 터벅터벅 걷다가 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곤 아까 산 담배가 생각이 나서 하나 꺼내 물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불이 없었습니다. 담배를 보니 문득 중학교 3학년 때 일이 떠오르더군요. 고입연합고사를 보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안절부절하며 있던 제게 노할머니께서 담배를 권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긴장되면 담배를 펴보라면서 말이죠. 전 눈이 동그래져서 아유 할머니 저 학생이에요. 학생은 담배 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노할머니는 옛날 분이셔서 그런 개념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나이면 장가도 갔다고 말하시곤 하셨죠. 그때 생각에 피식하고 헛웃음이 났지만 이내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입술이 실룩거렸습니다. 혹시나 누가 볼까 싶어 고개를 숙였는데 거짓말처럼 발밑에 라이터가 보였습니다. 눈이 소복하게 덮여 있었지만 라이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전 사실 미신을 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기막힌 우연이라면 이건 그냥 할머니가 선물로 던져준 라이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당신을 업어준 증손주가 불이 없어 담배를 못 피우는 것이 못내 안타까우셨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때부터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곶감을 먹기 좋게 말려 어린 저에게 주시던 모습들. 찬빗으로 새하얀 머리를 빗으시고 비녀를 꽂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 세기를 오롯하게 여자로 살아오신 분의 임종이 이렇게 허망하구나. 그 100년의 긴 이야기들이 한방눈에 덮여가고 있었습니다.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날 정도로 만감이 교차하고 많이 울기도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신기하고 슬프네요. 핑계지만 이런 추억들이 담배를 끊지 못하게 하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하고요. 9번째 이야기, 언니가 겪었던 기묘한 이야기. 아는 언니가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귀신도 잘 보고 꿈도 잘 맞는 그런 언니입니다. 이 언니에게 친하게 지내는 자매가 있었다고 해요. 그 자매를 만난 지 좀 오랜만인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대요. 꿈에서 언니가 그 자매의 집에 놀러가게 되었는데 자매 중에 동생이 침대에 누워 있더래요. 그래서 깨우면서 나 놀러 왔다고 했더니 부스스 일어나며 왔어? 하는데 표정도 안 좋고 너무 슬퍼 보이더래요. 무슨 일 있냐고 물으니 아니라고 괜찮다고. 오랜만에 놀러 왔으니 밥이나 먹고 가라고 같이 부엌으로 나갔대요. 부엌에 그 집 어머니가 언니를 맞으며 배고프지? 밥 먹고 가. 라고 하면서 김치를 내오시는데
하얀 백김치를 제사상에 올리는 백김치를 접시 가득히 담아 내오시더래요. 그래서 언니가 순간 너무 불안하고 깨름칙해서 다음에 오겠다고 인사를 드리고 나오는데 식탁에 앉아 등을 보이고 있던 그 동생의 언니 잘 가 하면서 몸은 그대로 있고 얼굴만 180도 돌아서 쳐다보는데 검붉게 변한 얼굴로 눈은 튀어나오고 혀는 뽑힌 모습으로 언니 잘 가 하고 손을 흔들더래요. 왜 사람이 목 메고 죽었을 때 눈 충혈되어 나오고 혀가 뽑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 언니가 꿈에서 깨자마자 동생이 죽었다는 걸 알고 펑펑 울었대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동생이랑 참 친했었는데 정 떼고 가려고 마지막 모습을 그렇게 보여준 것 같다. 라고 말이죠.